지난 시간까지 한국 고대 문화의 원형에 대해서 그 도입부로서 신의 해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고대 문화가 신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화, 신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데 그 신이란 말은 한자 말인데 한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체로 한자는 BC 108년 한무제 때 낙랑군을 설치하면서 한자가 들어온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신을 지칭하는 말이 없었겠느냐? 한자 들어오기 전에 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신을 무엇으로 말했느냐? 그것을 한번 추구해 보자는 뜻에서 신에 대응되는 우리말을 재구해 봤던 것이 지난번의 강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얘기해서 신의 대상은 태양이니까 태양을 가리키는 순고유어를 찾아보니까 살이란 말이 있고 날이라는 말이 있고 해라는 말이 있고 불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말들이 분화된 것들을 추려보니까 우리 고대 원형 문화의 그 낱말들이었다. 이런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문화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식인데 복식 중에서도 관식, 머리에 쓰는 그 고대의 그 관식, 그 머리에 쓰는 관의 장식, 관식에는 여러 가지 상징 기호가 있습니다. 그 관의 형태, 또 관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 또 관이 가지고 있는 장식되어 있는 장식물 등등이 모든 그 상징의 기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이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에 가장 인간의 주요 기관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가 이제 생각하는 곳의 중심이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권위, 신분 이런 것을 표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을 말할 때 관을 말할 때 이걸 벼슬관이라 그러잖아요. 벼슬관. 그런데 이 벼슬이란 말은 이 높은 그 지위를 말하지만 원 뜻은 뭐냐 하면은 닭벼슬의 이 볕하는 여기에서 벼슬이란 말이 파생되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고구려 시대 때 청동관입니다. 집안에서 출토됐는데 이게 출토될 때 이런 것이 그 밑에 또 부속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떤 모양이냐? 솔개가 날개를 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기 대문구에서 발견된 도기부호처럼 해, 그 다음에 요건 새, 이거는 태양의 그 광망을 나타내는 불꽃무늬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나 대문구의 도기에 새겨진 이 모양이나 고구려의 청동관에 나타나는 요 모양이나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썼던 정자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태양의 광망을 나타낸 것인데 태양의 광망은 이 닭의 벼슬을 보면은
이거와 모양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닭벼슬이라 그러잖아요. 벼슬. 벼슬. 곧 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어떤 사물에 있는 것에서 본떠가지고 자연 거기다가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빗살 무늬도 그 질문을 고친 머리빗의 무늬다 하는 말도 그 머리빗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넣어서 이것이 고대 표현의 상징 양식이었다라고 설명해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태양의 빗살이라고 하는 치읓 빛이라는 말에서 빛에서 그 빛의 형상을 본 모양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 발상을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머리 빛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빛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말의 형태적 용어만 붙였지 그것이 고대 어떤 의미, 어떤 상징적 기능 이런 것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오늘날 용어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시인 중에도 영국의 영국 왕실의 행사나 이럴 때 국가 주요 행사 있을 때 그 시를 짓는 사람을 계관시인이라고 그럽니다. 즉 아주 훌륭한 우뜸 시인이다 뜻이죠. 이걸 벼슬관, 이게 정자관 이렇게 돼요. 지금 요거는 좀 분리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국명이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조선. 그 조선이 이시조선 시대 때 왕 이시를 빼고 그냥 조선이라고도 하죠. 그래, 이 조선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 국호로서는 오래된 이름인데 이 조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에서 조는 땅 이름이고 선은 그 땅에 사는 결의 부치의 이름이다. 종명이다. 대체로 국명을 지을 때는 그 땅의 이름에다가 그 땅에 운거하고 살고 있는 결의 부치의 말을 붙여가지고 국명을 짓거든요. 그래서 조는 지명, 민족이 운거하여 살고 있는 터의 이름. 그 터가 어디냐? 지금까지 조를 갖다가 아사달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씀하는데 아사달 위치가 어디냐? 뭐 평양이다, 아니면 저 중국의 저 조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다라고 비정을 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아사달이라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조가 아침조고 이 조에 대한 문자적 변화를 두고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복잡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즉 아사달은 태양이 떠오르는 언덕이다. 그게 조다.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언덕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그 달, 또 음지를 음달이라고 하고 양지를 양달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달, 그게 이제 도드름하게 올려놓은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높이 솟은 산이 아니고. 그 조는 그렇고, 조의 문자적 해석은 여기서 일단 생략합니다. 이 상당히 여러 갈래의 뜻이 있고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선은, 이거는 고기어 더하기 양양자란 말이에요. 이건 종명인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물고기 잡이와 수렵, 양, 생활 습속을 양쪽의 생활 습속을 지닌 발해연안의 고동이족의 한 갈래를 두고서 선족이라고 했다. 이 선족에 조를 붙여서 조선, 거기에 옛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이렇게 말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족이 고조선족이 되고, 고조선족이 또 선비족이 됐다. 선비란 뭐냐? 이 고조선의 선족에 대한 멸시하는 비, 나절비, 멸칭이다. 누가 이렇게 붙였느냐? 그 중원의 한족들이 선비족, 고조선, 조선족에 대한 그 무시하는 멸칭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여 고대에는 민족이 살고 있는 터의 이름과 터의 이름은 조다 이거예요. 부족의 종명 그거는 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하여 국호 또는 민족명을 삼는 것이 보통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뜻에서 조선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는 문헌적으로 정리를 지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그것을 이제 간단 요약 정리해 놨는데, 지금 이 강의에서는 번다 하니까 피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 태양을 숭배하는 선족이기 때문에 태양 숭배의 관식이 이 닭벼슬과 같은 이러한 태양의 광망을, 불꽃무늬의 광망을 머리의 관식으로 삼았다. 그 관식으로 삼은 그러한 유물들이 고구려 시대의 청동 관식에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산동 반도의 대문고 문화에서 나온 도기부호에도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조선에서의 그 발식은, 이 관을 쓰기 전에 머리의 그 두발의 형식은, 두발의 장식을 발식이라고, 머리 꾸밈. 머리 꾸밈은 뭐냐? 성별과 신분과 지위와 권위를 이 발식에서 나타내요. 왜냐하면 머리라는 것은 인체 구조 중에 제일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고 눈에 제일 먼저 띄고 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딱 어떤 상징적 기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상투를 쳤어요. 이 상투를 틀기 전에 변발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총각들은 따지요. 따았다가 장가를 가면 따았던 머리를 올려서 좀 더 끌어올려서 여기에 이제 상투를 틉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의 구조로 봤을 때 상투란 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하투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상투 저거 왜 저렇게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투는 하투란 말을 개념을 두었을 때, 하투는 남자의 남근을 하투라 그럽니다. 하투. 그런데 상투는 그 남자의 남근을 상징적으로 해서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투인 남근이 장가를 가서 남근구시를 최초로 이제 행사를 할 때
자기가 이제 독립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주자로서 남근을 본뜬 이 상투를 머리에 장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단발령 있을 때 상투 자르면은 내 목을 잘라도 상투는 못 자른다라고 저항한 일도 있었지만, 그때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훼손이 효지시야라. 신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하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상투를 자르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상투의 원 의미는 이와 같이 남근을 상징해서 남근이 비로소 장가를 가서 행세를 하는 주인이, 독립적인 주인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사회적 기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이렇게 쪽을 찌죠. 쪽을 찌고 비녀를 찌릅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 기호가 있느냐? 여자도 처녀 때는 머리를 이렇게 따죠. 따았다가 시집 가면 이렇게 쪽을 쪄서 비녀를 찌르는데, 요는 비녀의 상징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비녀를 갖다 한자로는 잠이라 그럽니다. 잠이라 그랬는데 이 비녀의 머리를 잠두라 그래요. 이 잠두에는 어떤 상징 기호가 있느냐 하면 용이나 호랑이나 이런 양의 기운이 충만한 동물들을 조각합니다. 또 새라든지. 이것은 이 비녀도 역시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요거에. 그래서 비녀를 찌른다는 것은 나는 시집을 가서 한 남성의 아내가 되었노라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상징 기호입니다. 이게 시집을 갔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비녀가 남근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곧 남근이, 남근을 내 몸은 남근을 수용한 몸입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다 이 말씀이에요. 매우 이 말이 아주 오묘한데, 제가 알기로는 상투란 말을 하투와 비교하고 이 비녀를 갖다가 남근의 상징이다 하는 이런 풀이를 한 것은 어떤 문헌에도 없거든요. 네, 없으니까 저는 상투나 비녀 찌르는 이것이 그 신분의 변화를,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신분의 변화를 사회에 표시하는 신분 표시 기능을 가진 상징 부호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또 논의를 거쳐서 뭐 정할 일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도 고대 우리 문화의 원형이니까. 그런데 이 상투라고 하는 것이 진시황 묘가 진시황경이 이제 서안에서 발굴됐잖아요. 거기 보면은 많은 병마용들이 있는데 그 인신 크기의, 사실은 사람 크기보다 비교적 더 큰 그 크기의 용들이, 용이라는 것은 그 인형의 모습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상투를 틀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의 고유한 머리 양식인데, 이 기원은 저 진나라 때 거기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산문화에 발굴된 그런 것을 또 보면 홍산문화에 이 머리 발식은 다 수천 년 전의 것이라서 썩어서 없어지고
머리 장식했던 여기에 꽂았던 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 옥으로 만든 그 상투 고자인데 여기 끼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옥으로 된 고가 있는데 그 고들이 홍산문화 무덤에서 여러 개가 발견됐어요. 그러고 보면 홍산문화에서 상투는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에는 그러한 것이 도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태양문이 관식으로서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평양 대성리 구역의 창암리라는 거기 토성이 있어요. 거기서 출토되었던 이 고구려 금동관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금동관을 이 북한 해방 후 고고학의 최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고구려 금동관. 그 다음에 요거는 가야 금동관. 이건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이고. 3번 요거는 백제 금동관. 나주 신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이고. 4번은 신라금관 경주 교동에서 출토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삼국의 또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국의 금동관, 신라것만 금관입니다. 대체로 초기 형태의 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고구려 금동관부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활활 타오르는 화연문입니다. 화연문인데 이 화연문이 이 가야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 오면 이렇게 간결하게 디자인되어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돼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이걸 나무 숫자, 가지지자, 수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지형의 원형이 뭐냐, 이걸 알았을 때 이 화연문의 이 여러 가지가 간추려져서 간동그려져서 이렇게 디자인 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걸 좀 더 보면은 집안에서 출토된 고구려 금동관인데, 이 고구려 금동관이 화연문이고, 이 솔개의 날개고, 날개이기 때문에 이 금동관을 잘게 썰어가지고 꼬아가지고 날개의 깃을 상징했고, 근데 요 안에 불동심지주 정상부의 요것을 보자 이거예요. 이것을 확대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건데, 요 안에 그 동태 같은 둥근 바퀴 같은 것이 있죠. 요 안에 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바퀴 같은 그 안에는 또 새가 있습니다. 요게 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연무늬의 정상 부위에 바퀴가 들어있고, 바퀴 안에는 다시 새가 들어있고, 이런 상징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태양문과 새를 동격시하면서 표현한 고대의 상징 기법이다. 이것보다 몇천 년 전의 대몽고 문화에도 보면 태양과 새가 같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하모도 골강문도 보면 활활 타오르는 태양문과 솔개가 이렇게 같이 동반조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뒤의 것이지만 고구려 금동관에도 이러한 화염무늬와 이은 바퀴무늬, 새 이런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금동관에서 요 부위를 갖다가 확대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거든요. 역시 여기 타오르는 화염무늬 안에 새가 들어가 있어요. 새가. 가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불동심지주, 화염문 내부에 요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새 보세요. 완전히 제트키와 같은 설계의 그 기호잖아요. 예.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것을 읽어내서 해독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새로도 보지도 않았고, 이런 청동이 북한에서 발견됐지만 이것도 무엇인지 이걸 아직까지 해명한 글을 저는 못 봤습니다. 연구한 논문이나 모든 것에. 저는 이것을 전부 다 화염문으로 보면서 화염문의 정상 부위로 보고 이것이 둥근 어떤 모양이고 여기 새고 이것도 화염문이고 이것이 새고 이것도 화염무늬의 정상 부위고 이것도 새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대문구에서 발견된 도기 부호인데 그 대문구에서 이런 도기도 발견됐어요. 이런 도기가 발견된 여기에 이러한 도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어쩌면 신라 금관의 기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신라 김씨들의 그 먼 조상을 갖다가 이러한 문화를 생산해낸 소호족의 후예라고 하는 글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신라 김씨들의 기원을 말할 때 우리 조상은 저 소호족의 후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책에 상세히 기술을 해놨습니다. 신라 김씨들이 소호족의 후예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고증 또 확실한 연구 이것은 몇 사람이 쓴 논문이 있지만은 여기서 그것은 다 일일이 소개하기 번거롭고 그 소호족이 남긴 유적에 도기부호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어떻든 연구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러한 것이 신라의 금관 양식의 기원일 수 있을지 모른다. 왜? 신라 김씨들이 기원이 소호족의 후예라고 했고, 소호족은 태양 숭배의 바로 새 숭배의 소호족이 새와 태양을 숭배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물을 남겼다. 연구해 볼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소호족의 후예들이 한반도로 밀려와 살면서 가야도 되고 고구려도 되고 신라도 되고 했던 것이고 또 나아가선 일본까지도 물려갔지 않느냐. 그 태양 숭배와 새 숭배의 고대 문화 원형들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학문적인 것이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문헌적으로 고증을 하고
좀 더 파헤쳐야 되겠죠. 일단 그러한 연결, 고리를 해보는데, 고대 문화를 연구할 때는 일단 어떤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어떤 현실적인, 현실적인다기보다도 그 시대의 사실과 결부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는 방법을 제가 취한 것은 사징이거든요. 이런 물징가, 그 다음에 언징가, 그 다음에 문징가, 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 풍습, 이런 것, 사징가, 일사자 사징, 그렇게 논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 무늬가 이렇게 나뭇가지형을 수지형으로 디자인이 변천 과정을 거치고, 이 수지형들이 이렇게 직각화되면서 출자형이라고 소위 고고학계에서는 말하지요. 또 매산자, 산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산자형이 이렇게 거듭되면 출자형이고, 산자형 또는 출자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산자형이든 출자형이든 그 원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불꽃 무늬가 디자인적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직각화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불꽃 무늬라는 것은 태양 숭배의, 태양의 상징이에요. 이 관이라는 것은 가장 그 고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화염무늬, 불꽃무늬를 관식화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라 금관의 출자형, 여기에 또 새가 있고, 이 서봉총의 금관인데 이 새가 있고 출자형이, 이게 전부 다 이러한, 이건 백제시대의 이 뒷꽂이거든요. 이걸 전에는 초하문이라 해서 풀꽃문이라, 초하형이라 했다고요. 풀초자, 꽃하자.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태양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나주 신촌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관도 보면 요 앞에 있는 이게 꽃같이 보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같은 겁니다. 옆으로 돼서 잘 안 보이지만 요 앞에 있는 요 모양과 같은 것이고, 요거는 이것이 외관이고, 요거는 그 외관 안에서 내관입니다. 내관. 그래서 요것은 무슨 꽃 디자인처럼 보이지만은 그 꽃 디자인의 원형은 이와 같은 화염 무늬가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동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고령 그 가야 고분군에서 나온 금동관입니다. 예. 이거 역시 고령 고분군에서 나온 금동관인데, 이것은 이 출제형의 이 위로 솟음되는 것이 아래로 쳐졌어요. 아래로 쳐졌다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같은 그 양식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한데, 여기에 지금 이 고곡이 달려 있는데, 고곡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요것은 고령에서 출토된 금동관인데, 요 고곡은 후대에 이렇게 붙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야의 금동관인데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쿠라 수집품이어서 그리 기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 시대 때 이러한 그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절풍이라고 부릅니다. 절풍. 이 새의 장식 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이것을 절풍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절풍이란 용어에 대해서 절풍은 뭘 상징했을까? 그걸 깨끗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